아니, 빚을 다 갚았는데 그걸 또 갚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그런데 이게 국제 비즈니스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실제 판례를 통해서 복잡해 보이는 법의 세계를 아주 쉽고 재밌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억 원. 정말 큰 돈이죠. 이 돈을 정말 깨끗하게 다 갚았는데 몇 달 뒤에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아온 겁니다. 똑같은 10억 원을 또 내라고요? 정말 황당하겠죠? 그런데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한 한국인 사업가가 겪었던 실화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믿기 힘든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이 악몽 같은 상황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무역회사 대표 김 사장님의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처음엔 그냥 평범한 비즈니스 분쟁이었어요. 김 사장님이 미국 회사랑 다툼이 생겨서 국제중재까지 갔고 결국 져서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 사장님은 그 돈을 모두 미국 회사에 보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돈을 다 받은 그 미국 회사가 글쎄 몇 달 뒤에 한국 법원에 와서 똑같은 10억을 또 내놓으라고 소송을 걸어버린 거예요. 아니, 정말 황당하지 않나요? 김 사장님 입장에선 당연히 아니, 돈은 이미 다 갚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따졌겠죠. 그랬더니 미국 회사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주 차갑게. 그 외국에서 받은 중재 판정문은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고요. 우린 그냥 절차대로 집행하는 것뿐입니다.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차가운 논리가 바로 이 사건의 핵심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갚은 돈을 또 내라니. 근데 이게 어떻게 법적으로는 가능했을까요? 이게 바로 국제중재의 덫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부터 그 구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이 뉴욕 협약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종의 국제적인 약속 같은 거예요. A나라에서 받은 중재 판정이 B나라에서도 법원 판결처럼 강력한 힘을 갖게 만들어서 국제거래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 강력한 힘이 양날의 검처럼 때로는 정말 무서운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보세요. 미국 회사가 쓴 전략이 바로 이겁니다. 먼저 외국에서 중재 판정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얻어내요. 그리고 그걸 들고 한국 법원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서 집행 판결이라는 걸 신청하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판사님, 이 서류에 적힌 대로 김 사장님 재산 좀 뺏을 수 있게 도장 찍어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승인만 되면 돈을 갚았든 안 갚았든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자산을 압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공은 한국 법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래 이런 집행소송에서는 진짜 빚을 갚았는지 같은 내용은 잘 안 따져요. 서류가 형식적으로 맞는지 위주로 보거든요. 그럼 이 명백하게 부당한 현실을 그냥 눈 감아주고 서류는 문제없네? 집행 허가. 이렇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현실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국제적인 약속의 절차를 멈춰 세워야 할까요?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하나 있었습니다.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최후의 방패라고도 불리는 개념인데요. 바로 공공질서라는 개념입니다. 법원의 고민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두 개의 거대한 원칙이 링 위에서 맞붙은 거죠. 한쪽에는 국제거래 신뢰를 위해 외국 판정은 무조건 존중해야 한다는 집행의 원칙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갚은 돈을 또 뺏는 건 정의가 아니다 라는 정의의 원칙에 버티고 선 겁니다. 정말 팽팽한 대결이죠. 이 팽팽한 대립을 깰 수 있는 조커 카드가 바로 이 공공질서라는 개념이에요. 뉴욕 협약이라는 게 무조건적인 건 아니고요. 일종의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외국 판정을 집행하는 게 그 나라의 아주 기본적인 가치나 도덕, 법 질서를 뿌리부터 흔드는 일이라면 이건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면서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일종의 비상 브레이크 같은 장치죠. 자, 그렇다면 이 딜레마 앞에서 대한민국 대법원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대법원은 김 사장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은 아주 명확했어요. 이중지급은 절대 안 된다! 이 판결의 핵심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대법원은 서류 쪼가리만 본 게 아니에요. 그 서류를 집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를 본 거죠. 그리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미 다 갚은 빚을 또다시 강제로 뺏어가는 걸 허용한다면 그건 대한민국 사회의 선량한 풍속,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켜온 기본적인 도덕과 질서를 해치는 일이다 라고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공공질서라는 비상 브레이크를 딱 밟은 순간인 겁니다. 대법원이 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그 이유를 좀 더 들여다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이건 명백한 권리남용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유효한 서류를 들고 있어도 그걸 이용해서 이미 갚은 돈을 또 뜯어내는 건 법을 악용하는 거라는 거죠. 둘째, 법원은 서류만 보는 기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에서 어떤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지까지 봐야 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 우리 국내법의 정신과도 똑같다는 겁니다. 빚이 없어졌으면 강제 집행도 단연히 멈춰야 한다는 대원칙, 이걸 국제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한 거죠. 자, 그럼 이 아주 중요한 판례를 통해서 우리가 국제거래를 할 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뭘 준비해야 하는지 실용적인 팁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증거가 생명줄입니다. 돈을 갚았다면 그냥 이메일이나 말로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공식적인 영문 영수증, 합의서, 그리고 은행 송금 기록까지 완벽하게 챙겨두셔야 합니다. 둘째, 법원에서 온 우편물, 특히 외국에서 온 것 같아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즉시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게 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담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공공질서 원칙이 만능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이런 이중지급 같은 극단적이고 명백하게 부당한 경우에만 쓸 수 있는 최후의 카드지 그냥 중재 판정이 좀 억울해요 이런 이유만으로는 통하지 않거든요. 결국 글로벌 비즈니스의 세계는 굉장히 냉정하고 복잡한 규칙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 것처럼 예상치 못한 법의 덫에 걸릴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법 안에는 동시에 상식과 정의를 지켜주는 아주 튼튼한 방패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패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열쇠는 결국 철저한 준비와 신속하고 올바른 대응에 달려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